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를 동반한 이제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영양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처방약 꾸준히 드시고 운동하시고 식사요법 하셔서 3개월 뒤에 봅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이 세 가지를 모르진 않으세요. 모르진 않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운동을 하려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내 스케줄이 이런데 어떠한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2개월이 됐던 3개월이 됐던 꾸준히 지속할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고 식이요법 하시고 운동하시고 약 드셔서 3개월 후에 봅시다라고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그러니까 보통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영양 상담은 40분에서 45분 정도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어떻게 그 환자분에게 맞게 최적화해서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영양 치료, 즉 영양 상담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아서 다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함께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연구 결과 논문들을 보면 이제 의사나 영양사나 약사나 즉 이러한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환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도와주면 사실 눈에 띄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오늘은 제가 저에게 왔던 환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오신 분은 한 63세의 남성이 오셨는데 키는 172cm고 몸무게는 133kg 그리고 허리 둘레가 142cm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키가 172니까 이제 키는 뭐 보통 이제 성인 남성 키 정도인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죠. 그래서 BMI가 44.9로 굉장히 초고도 비만에 속하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모두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세 가지 질환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모두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의 경우에는 3개, 그리고 혈압약은 2개, 콜레스테롤은 1개, 그리고 항혈전제 1개까지 포함해서 7개죠. 7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활동량을 보았을 때는 현재는 이제 하던 일을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낮 동안의 활동량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운동량 역시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운동량은 그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집안에 그 기구를 설치해 놓고 타는 거 그거를 설치해 놓고 한 10분씩 매일 10분씩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하는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 우리가 HbA1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HbA1c가 9.4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공복 혈당이 170이 170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목표 수치 내에서 조절이 되고 있었지만 신기능을 나타내는 eGFR의 경우에는 56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낮아져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신기능이 낮아진 것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어 2차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뚱뚱하다, 비만이다 그러면 모든 영양이 과잉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같은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이제 식사를 여쭤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추측한 거는 아마 신기능의 저하로 이런 신기능의 저하가 되면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콩팥 기능의 저하로 인한 결과로 추정이 되었고 또한 이 환자분은 칼륨 수치, 즉 포타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혈액 검사 결과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양 평가를 실시하고 이제 제안해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혈액 검사를 먼저 제가 환자가 오시기 전에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환자가 오시고 나서는 이제 환자의 식사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자의 식사를 보면 식사 때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한 끼에 뭐 1.5공기에서 한 2공기 정도의 2공기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8시쯤에 그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 또는 요거트와 같은 간식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식사 시간의 간격이나 음식물의 선택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선택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의 선택은 적절하지만 음식의 양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물 섭취량이 1리터 아래로 굉장히 물 섭취량이 적은 편에 속했고 또 인슐린 주사, 즉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쇼덱틴, 즉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쇼덱틴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전에 주사를 맞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약물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모두 다 한꺼번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하는 시간이 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환자에 대해서 영양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내린 처방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양을 식사당 2~3단위로 조절하는데 이 2~3단위라고 하면 밥을 먹을 경우에는 딱 그 중간 크기의 이제 사과 사이즈 정도 아니면 제 주먹 사이즈 정도, 딱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되게 식사를 한 번에 밥을 드시는 것을 권고를 드렸고요. 만약에 빵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식빵 그 조각된 거 있죠. 그 조각을 2개에서 3개 정도까지가 2~3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뭐 감자를 선택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먹 사이즈, 즉 제 주먹 사이즈만하게 그렇게 탄수화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은 드시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간식, 아무리 좋은 간식, 즉 뭐 과일이 됐던, 뭐 야채가 됐던, 뭐 요거트가 됐던, 뭐 가공식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녁 식사 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운동을 할 뭐 그런 찬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을 움직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는 간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저녁 때 이제 모든 음식을 이제 풀로 세팅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간식이 영양적으로도 특별히 필요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공복 혈당이 너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한 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뒤에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이제 간단하게는 걷기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타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운동을 해서 추가적인 공복 혈당의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칼륨의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칼륨의 수치는
심장 질환 또는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왜냐하면 칼륨은 심장의 리듬, 즉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전해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칼륨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뭐 질환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고 약물 복용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음식과 관련이 된다고 하면 수분 섭취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수분 섭취량은 하루에 1리터 미만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분 섭취량 굉장히 올릴 것을 권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 먹을 것이냐 했을 때 최소 2.5리터, 하루에 최소 2.5리터 정도 드시는 것을 권고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왔을 때도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음식에 의한 영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약물에 의한 영향 또는 다른 질환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음식에 의한 영양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 섭취량을 늘릴 것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 주사제 투여 시간이 현재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렸고, 이제 돌아가실 때 약국에 들러서 다시 한번 약사와 상의를 하고 이제 약물 투여 시간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권고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7월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즉 한 4개월 만에 이제 환자분이 다시 오셨는데, 아주 놀랍게도 당화혈색소 즉 HbA1c 수치가 9.3에서 8.4로 1 이상 이렇게 1 이상 낮아지는 수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개선된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잘 따라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간식 절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운동은 10분씩 이제 그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했었고, 식사 후에 뭐 시간이 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뭐 10분이든 15분이 됐든 걷기 운동을 조금 더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식사 양은 예전에는 이제 밥이 뭐 한 공기 반에서 두 공기 한 번에 드시던 것을 한 공기 이내로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에 그만큼 이제 배를 좀 채우기 위해서 샐러드나 야채나 이제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공복감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물로 많이, 왜냐면 제가 이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물을 먹고, 이제 사실 식사하기 전에도 식사하기 한 10분 15분 전에 물을 한 컵 정도 드셔서 이제 사실 공복감도 조금 채우고 배가 뭐라 그러나, 배가 인제 쪼끔 덜 고프게 해서 식사량을 줄이는데 이제 많은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올라갔고, 이번에는 사실 칼륨 수치나 이런 전해질 수치는 모두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검사 결과 때 인제 칼륨 수치가 높았던 거는 어 뭐 약물에 의한 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인제 본인의 수분 섭취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인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영양 치료는, 즉 식이요법은 모두에게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환자마다 다 다르게 처방이 되어야만 하고, 그 처방은 그 환자가 먹고 있는 음식과 그 환자의 생활 패턴 그리고 운동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영양 처방은 그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분이 이제 하루에 10분씩 집에 있는 자전거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서 10분씩 나가서 걸으세요." 얘기를 하면 그분 나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집에 그 기구가 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걸으면 무릎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오래 걸을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되게 좋은 운동이 앉아서 탈 수 있는 자전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에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을 권장을 드리는데,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시간이 걸리죠. 환자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음식 패턴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스케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영양 치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 상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단 5분 만에 10분 만에 뭐 음식 리스트를 주면서 뭐 "당뇨에 좋은 음식 이거니까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식사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음식이 뭐고, 그분의 하루 스케줄이 뭐고, 그분이 드시고 있는 약물이 뭐고, 그분이 하고 있는 운동이 뭐고,
낮 동안의 활동량이 어떻고 그분의 직업이 뭐고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영양 식이요법을 전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환자는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달 후에 다시 팔로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보통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2달, 3달 아니면 4달 그러니까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 정도 기간을 갖고 팔로우를 하고요. 환자가 만약에 당뇨가 굉장히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2주 후에 팔로우를 하기도 해요. 그분에게 직접 이제 혈당 체크를 집에서 하시죠. 그래서 식사 조절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혈당 체크를 2주 정도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유선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다시 통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중간중간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식이 조절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혼자서 이제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혼자서 되게 고민하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